신생전 경제블록 시대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서 크게 네 꼭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 쇠퇴. 소련이 망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미국 경제가 주도했던 신자유주의가 최근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볼 거고요. 두 번째, 중국 경제의 성장. 세 번째, 경제 블록으로 패권을 하려고 하는 미국의 정책들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 위기와 대안 순서로 하겠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이게 이제 연준의 자산 번호 통화입니다. 은행은 고객 돈을 예금한 걸 빌려가지고 대출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금한 게 다 이제 부채죠. 부채고 이제 대출을 해준 것은 자산이고, 자산과 부채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연준이 달러를 찍으면은 이 달러가 시중에 유포되잖아요. 원래 이제 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는 언젠가는 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죠. 요즘에는 이제 금으로 안 바꿔주고 있죠. 요즘에는 국채로 바꿔줍니다. 국채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찍어내죠. 이 번호 통화가 금융위 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1조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1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금융위기가 일어나자 껑충 2조 달러가 넘었고요. 그래도 안 잡히니까 계속 돈을 풀어서 한 4조 달러까지.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이거 좀 이제 걷어들여야 되겠다 하고 슬슬 이렇게 줄이고 있죠. 줄이고 있는데 2020년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이래서 다시 돈을 풀어가지고 7조 달러. 그래도 안 잡히니까 뭐 더 풀어서 9조 달러까지 갔습니다. 9조 달러를 가서 너무 많이 풀었다. 그래서 이제 양적 긴축으로 다시 이제 줄이고 있는데 또 이제 뭐 은행 위기 같은 게 생기니까 또 다시 돈을 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풀었으면 원래는 이제 통화정책으로 이걸 다시 회수해서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정상화를 못 시키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건가. 이만 돈을 풀었는데 돈이 어디로 가냐. 정상적으로는 이제 시중의 실물 경제로 돌아야지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돈이 시중으로 안 갔어요. 이건 이제 통화량과 주식 가격의 동조와 미국 S&P 500 지수하고 하락한 게 통화량입니다. 돈 분포하고 주가 올라가는 게 거의 똑같죠. 돈이 다 주식시장으로 간 거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또는 이제 연준에서 돈을 풀면 1차적으로 그게 은행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은행이 증권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이나 이런 주로 이제 금융권으로만 돈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가, 부동산 또는 뭐 가지고 있었던 증권 이런 가격들이 쭉 오르는 거죠. 자산 가치가 오르면 이 자산을 갖고 있는 자산 계급들이 돈을 벌죠. 서민들한테는 이 돈이 안 가기 때문에 실물 경기는 살아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서 거품이 엄청나게 누적됐죠. 이 돈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급돼서 한국까지도 미국 달러가 넘쳐오니까 그 돈으로 결국에는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돈은 이제 부채를 담보로 찍습니다. 그냥 찍을 수는 없어요. 뭐 원래는 금을 담보로 찍었는데 이걸 이제 미국이 깨버렸잖아요. 베트남 전쟁 때 전비를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국제적 약속이 금본위제였는데 우리 이제 금으로 못 바꿔준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국채로 이제 하는 걸 하는데 국채는 종이 조각이잖아요. 이 종이 조각이가 뭐
무슨 가치가 있어요. 돈을 찍는 만큼 이제 국채도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채를 담보로 해서 정부는 국채를 찍고 연준은 돈을 찍어서 국채를 사주는 거죠. 또는 이제 해외에서 한국, 일본 뭐 이런 나라에서 국채를 사는 거죠. 하지만 이 국채는 만기가 있잖아요. 1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국채가 지금 31조 달러를 넘었어요. 엄청난 부채죠. 뭐 감이 들어오시죠. 31조 5천억 달러인데 한국 돈으로 3개월이 넘고요. 하루 이자가 2조 6천억이 하루 이자가 정상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하루 이자를 2조 원 내고 버틸 수 있는 기업이나 국가가 없죠. 버틸 수가 없어요. 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돈을 찍죠. GDP의 130%가 부채입니다.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찍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저렇게 빚이 많은데 내 빚을 내가 원할 때 받을 수 있겠는지. 지난 40년간은 적응이 시대였어요. 적응이 시대여가지고 금리가 낮으면 이제 국채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는 최고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너나 하나 없이 국채를 소유하고 있었죠. 지금도 한국의 외환 보유고의 대부분은 미국 국채입니다. 달러를 갖고 있으면 좋은데 달러는 이자가 없잖아요. 이자가 없으니까 이걸 갖고 있을 필요는 없죠. 증권을 갖고 있어야지 이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국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현상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최근 2년간은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상승됐잖아요. 금리가 상승돼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채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이 돼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채를 기피하고 있어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보면 해외에서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34%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23%로 떨어졌어요. 11%가 떨어졌어요. 중국, 일본, 뭐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미국 국채가 불안하다. 옛날에 이게 안전자산이라서 이것만 갖고 있으면 든든했는데 지금은 이제 불안하다. 미래가 어떨지 모르겠다. 이래서 미국 국채를 파는 거예요. 팔아서 23%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국채를 팔아야지 돈을 조달할 수 있는데 미국 내 은행들에서 국채를 삽니다. 국채를 사가지고 뮤추얼 펀드에서 한 10.4%, 예금기관, 연기금, 보험회사 이런 데서 이제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비중도 뚝뚝 떨어지고 10.4%에서 7.3%, 뭐 4.4%에서 3.5, 1.5에서 1.2. 즉 미국의 금융기관들도 국채를 안 사요. 뭔가 이게 좀 불안하다. 금융기관도 안 사고 해외도 안 사기 때문에 결국 살 수 있는 건 연준밖에 없죠. 연준은 이제 중앙은행이니까. 그래서 2019년에 36%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42.5%, 5% 정도가 늘어났죠. 그래서 미국 국채가 기피 자산이 됐다. 어떤 나라 국채를 산다는 것은 그 나라를 믿는다는 거예요. 저 나라는 경제력이 튼튼하고 내가 언제든지 돈을 받을 수 있어. 즉 미국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내 돈을 갚을 수 있어. 이런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미국은 경제력이 튼튼해서 국가의 힘이 강력했습니다.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에는 50%였고요.
점차 떨어져가지고 2000년에는 30%로 떨어졌어요. 지금은 24% 떨어졌어요. 그래서 세계 GDP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력이 떨어진 거죠. 제조업이나 이런 거 중국이나 해외로 다 남기고 금융 중심으로 갔는데 금융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금융위기 일어나가지고 한번 자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GDP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거죠. 즉 미국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생산성을 측정해봐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주변 국가에서는 미국의 경제력에 대한 신뢰, 생산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요. 예전에 미국이 아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미국이 세금을 걷어서 국채를 빚을 갚아줄 거다. 이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국채를 안 사니까 국채값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은행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돈이 됐잖아요. 만기되면 또 이자도 받고. 그러나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 실리콘 은행의 자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고객들이 뭔가 불안하다 하고 점차 인출을 합니다. 인출을 하니까 현금이 있어야지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던 물체를 다 빨아버렸어요. 뭐, 인출을 하면 돌려줘야 되니까. 인출을 하는데 돈이 없다.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근데 부채를 다 팔아버리니까 이 부채 가격이 너무 낮아가지고 자본 잠식이 되고요. 자본 잠식이 되니까 고객들이 더 많이 인출을 해가지고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뭐 은행 갈 필요도 없고 스마트폰으로 그냥 클릭만 하면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객들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지금 뭐 위험하다더라 소문이 나니까 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클릭하니까 하루아침에 뱅크런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너진 은행이 한 3개 되고요. 그 중소은행들은 전반적으로 위험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무한대로 돈 빌려주겠다. 너네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해서 무한대로 돈 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또 돈을 빌었어요. 그래서 요 원통화가 9달러까지 가서 좀 떨어졌다가 은행 위기로 또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은행 위기를 봉합했는데 금리를 지금 5.25%까지 인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5% 이상 인상하면은 기업들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기업들이 원래 돈 빌려서 투자하는데 이자가 이렇게 비싸면 돈 못 빌리잖아요. 서민들도 뭐 못 빌리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는 4%로 내렸어요. 금리를 인상하니까. 하지만은 그런 물가지수는 아직도 5%대 있어요. 소비자 물가는 이제 물가를 다, 모든 상품의 물가를 다 합친 거고, 그런 물가는 일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요인들 빼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채소류나 이런 거는 뭐 장마지고 이러면 오르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물가를 빼고 쌀이라든지 뭐 빵이라든지 교통요금이라든지 이 1년 내내 안 변하는 핵심 물가, 핵심 물가는 뭐 하는 걸 근원 물가라고. 근원 물가는 안 떨어지죠. 또 5%대 있어요. 연준의 목표는 물가를 2%로 잡는 거예요. 그 물가는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근원 물가입니다. 하지만 근원 물가가 5.5%니까 그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은행 위기가 일어나니까 돈을 또 풀어야 되는데 금리를 인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데 최근 8월에 올해 금리
두 번 더 올리겠다고 했죠. 그놈 물가 때문에. 그놈 물가 때문에 두 번 더 올리겠다. 이렇게 설명. 연준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두 번 더 올리면 한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죠. 한국도 또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 안정이냐 물가 안정이냐 중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구조적으로 미국 경제가 허약해졌기 때문에 빚은 많고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더 찍어야 되는데 이제 국채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이제 그런 물가가 안 잡혀서 물가를 올려야 되는데 물가를 올리면 은행 수가 경기가 침체됩니다. 안 올리면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그 근원은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빚이 많기 때문에 빚이 많은 사람이 택할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잖아요. 빚을 뭐 더 얻어서 원리금을 갚아도 문제고 빚을 안 갚아가지고 뭐 부도가 나도 문제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계는. 중국의 성장을 보겠습니다. 한편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지금 한계에 봉착하고 있고요. 기존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금융 투자로 성장했던 경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방식의 성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뾰족하게 없어요. 그 사이 중국은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세계 GDP에서 미국이 2000년 31%에서 지금 28% 떨어졌잖아요. 중국은 2000년에 3.9%에서 지금 19%까지 됐어요. 미국 GDP를 비교로 봤을 때 중국 GDP가 78.6%입니다. 미국 GDP의 79%예요. 거의 턱까지는 따라갔죠. 구매 기준으로는 이미 2014년에 미국과 중국이 역전됐어요. 물가를 고려할 때는. 이렇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세계 경제 패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중국이 따라가지고 이제 2030년에는 역전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입장에서 더 밀리면 안 되겠다. 지금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나온 게 트럼프 때부터 보호무역 정책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때는 더 하고 있죠. 2020년 10월에 발표한 백악관 국가안보 전략에 의하면은 중국은 세계 패권 야망과 능력을 가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800년 시대는 끝났다.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의 신냉전이 도래했다. 그리고 향후 10년은 진화적 경쟁자를 제압할 결정적 시기다. 지금 중국을 제압 못하면 이게 역전된다는 얘기고 권위주의 국가와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투자하고 동맹과 연합하고 강한 군대를 유지해야 된다. 그동안 이제 중국이나 해외에 투자했잖아요. 이걸 이제 리쇼링으로 걷어들고 첨단 대적을 미국이 투자하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트렌드 쇼링 혼자서 중국을 때리니까 힘이 없어요. 옛날에는 혼자 때려도 미국 힘이 세니까 펀치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안 먹혀요. 그래서 이제 동맹국을 다 모아서 호위해서 중국을 때리고 있어요. 즉 미국과 중국의 총체적 국력이 중국이 쭉 따라가지고 지금 턱 밑에까지 왔는데 2030년이면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 가기 전에 중국이 다시 퇴퇴하게 만들어야 된다. 즉 고립시키고 봉쇄하고 신기술을 차단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20차 강대 때 시진핑이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위해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 우려를 표시했고 핵심 기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구축하고 대만 통일에서 무력 행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 연구다. 평화적으로 하겠지만 안 되면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분에서 공동주의로 전환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선분은 옛날에 먼저 부자가 될 권리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쟁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먼저 부자가 되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나가지고 지금은 공동주의의 방점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력으로 중국의 관세를 물리는 방법을 되는 거죠. 미국 교과서에는 자유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무역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다. 하지만은 자기들이 써놓은 교과서를 부정하고 보험무역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WTO입니다. WTO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미국이 이제 전 세계 나라 국경을 개방시키려고 만들어 놨는데 WT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상소위원회입니다. 1차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제간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WTO 갖고 가잖아요. 판정해줘. 그러면 이제 1심이 있어요. 1심이 주로 이제 패널 위원회라는 게 있고 1심에 나는 승복하지 못해 이러면 재심까지 갑니다. 즉 대부분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상소위원회인데 2019년부터 상소위원회가 마비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상소위원 7명인데 임기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새로 뽑아야 되는데 미국이 투표를 거부해가지고 아직도 못 뽑고 있어요. 지금 3년이 지났는데 WTO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미국의 명분은 중국에 너무 유리한 판정을 했다. WTO 룰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룰을 바꾸면 상소위원 선임에 찬성하겠다. 즉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자유무역 기구 핵심적인 것을 마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험력으로 가가지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미국 EU 무역 기술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인도 태평양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경제 블록입니다. 그러니까 WTO 이런 거 필요 없고 우리는 요거 중심으로 간다. 미국 EU 기술위원회는 유럽에서 러시아를 포위하는 경제 블록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뭐냐? 미국이 부여한 가치 동맹으로 구축합니다. 그 가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뭐 인권, 민주주의, 부패, 독재 등으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은 규정하죠. 하지만 이거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민주주의에 배치하고 시대착오적이고 평화 파괴적인 가치동맹입니다. 이 가치동맹에 다 모여라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미국이 한마디 하면 다 모였는데 지금 190개 세계 나라가 있는데 50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그럼 140개는 어디로 갔나? 140개는 지금 중국, 러시아 블록에 있는 데도 있고 제일 많은 데들은 관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야. 우리는 중립적으로 우리의 국익 중심으로 판단할 거야. 이러고 있어요. 세계 경제 편도가 완전히 그 중심에는 브릭스가 있고. 사실 지금이 중심의 세계화가 30년 동안 계속됐잖아요. 1990년 떠를 망하고 91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화 시대에는 미국의 단일 패권, 자유무역 시대였죠. 그리고 글로벌 국제 분업 체제가 형성돼가지고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건비가 제일 싼 나라에 공장 짓고 그 핵심적인 거,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건 애플 자기 나라에 사고 껍데기 생산은 다 이제 글로벌 분업을 했죠.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게 WTO. 또 이제 달러 체제인 스위프트, 달러 결제 시스템, 이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작동했습니다. 요걸 이제 뭐 신자유주의라고 부르죠. 하지만은 이 작동이 지금 끝나버렸어요. 미국 스스로가 WTO를 폐기시켜버렸고, 뭐 자유무역도 끝났고, 글로벌 공급망도 끝났죠. 지금은 미국 서방 블록과 러시아, 중국 블록이 팽팽하게 데려가고는 경제전쟁, 경제 블록 시대로 벌어서 그랬죠.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도 차단했죠. 이 시대를 힘낸다고 보통 이제 뭐 터키부터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됐다. 근래 30년 동안 미국의 의도에 반대해서 국가가 전쟁을 일으켜서 주도권을 잡은 적은 처음입니다. 후간 이라크 같은 전쟁도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미국이 침략해서 어쩔 수 없이 싸운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주도적으로 미국과 싸워서 주도권을 잡은 건 우크라이나 전쟁 최초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를 신냉전이라고. 신냉전의 특징은 미국의 1급 패권이 관철되지 않는다. 미국, 중국, 러시아, EU 등 다극화 시대라고 소음력이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블록이 형성됐고 자기 블록에서만 공급망을 주다는 경제 블록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필연적으로 전쟁으로 갑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다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했던 경제 블록 중심으로 가다가 점점 이제 내 영토를 넓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죠. 따라서 이제 충돌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게 한 서막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가치동맹, 인도 태평양 프레임워크하고 미국, EU 기술위원회.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동맹체가 있고 브릭스가 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은 WTO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 다른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네 가지입니다. 인프라 투자와 이자율법. 요거는 미국에 이제 각종 인프라를 투자하는데 뭐 전기차 충전소, 항만, 도로 1,4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전부 미국의 원자재를 사용해야 되고 미국의 인력을 사용해야 되고 기술을 이전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고요. 반도체와 과학법 잘 아시죠? 미국이 그동안 이제 반도체 설계만 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생산까지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한국이나 대만한테 다 미국에 와서 생산해달라고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목은 이러는데 내용은 전기차 지원법이죠.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이기 때문에 역시 미국에 와서 전기차를 지어라. 그러면 이제 지원한다. 뭐 이런 것이고. 바이오 행정명령 제약회사 있잖아요. 신약. 요 제약 산업도 미국이 꽉 쥐고 있어요. 꽉 쥐고 있는데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위탁생산, 즉 미국에서 설계도를 받아서 그대로 만드는 형태인데요. 그런 하청 생산이죠. 하청 생산도 미국에서 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 창출하고 뭐 생산 설비가 늘어나고 이러면 지역 경제 살아나잖아요. 즉 모든 투자를 미국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법들의 공통적인 것들은 모든 투자를 미국에 하고 미국의 산업을 확장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미국에 세금 내라. 한국의 가장 타격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절대적인 거죠.
그런데 한국 반도체 생산의 40%를 중국 현지 공장, 삼성전자의 시양 공장, SK 하이닉스의 우식 공장도 등등해서 엔드포레스하고 비전 등등을 생산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생산량의 40%를 중국에 생산. 그리고 수출은 중국으로 40%를 수출하고 홍콩으로 20%를 수출합니다.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홍콩도 지금 중국 땅이잖아요. 60%가 중국으로. 수출의 60%가 중국으로 가고 생산의 40%를 중국에 돼요. 이 중국을 떼어내면은 삼성과 SK 반도체는 사실 거의 망하는 거죠. 문제는 미국에서 이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 새로운 반도체를 찍지 마라. 최첨단 반도체를 찍지 마라. 즉, 새로운 그 반도체 장비는 쓰지 마라. 새로 나온 반도체 장비를 써야지 새 반도체를, 그러니까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데 새 장비를 쓰지 마라. 헌 장비만 써라. 그리고 1년을 유예해 줬어. 10월달이 되면 이제 1년이 끝납니다. 만약에 10월달부터 쓰지 마라 이러면은 중국 공장에서는 9달이 반도체밖에 못 만들어. 즉, 품질이 떨어지는. 삼성전자는 시양 공장에 30조 원을 투자했어. SK 하이닉스 우식 공장에 5조 원을 투자했어.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죠. 그리고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산하고 또 이제 대부분은 중국에 수출하고 한국으로 역수출이 되는 것도 이러는데 이 중국 공장에 대한 생산 역할권을 미국이 쥐고 있어요. 미국이 쥐고 지금 10월까지는 유예해 줬는데 10월 가면 어떤 판단을 할지 몰라요. 반도체 과학부 세부 사항을 보면은 초과 이익을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보다 높을 경우에 보조금의 75%까지 환수합니다. 그리고 요 초과이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보려면 장부를 다 뜯어봐야 되겠죠. 회계 장부를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 비밀을 손으로째 그냥 까발려야 돼요. 그 상세한 정보를 다 제출해야 돼요. 수익성지표, 주요 제품 제조원가, 생산량과 재고, 식대 고객 정보, 생산 장비 원료명, 기업 정보를 다 봐야 돼요. 시설 접근을 허용해. 미 국방부의 국가 안보 기관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들어와서 사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 공장 증설을 제한합니다. 보조금을 받은 후 10년간은 중국에 투자할 수 없어요. 이걸 딱 해놓고 예외 조항도 조금씩 풀어줍니다. 조금씩. 그 풀어주는 게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됐어요. 우리 정부는 뭐 이만큼 따냈다 저만큼 따냈다 얘기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확정되는 이것만 있습니다. 즉 한국의 핵심 산업 수출의 20%를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가 미국이 버튼한 것만 누르면 문 닫아야 될 상황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고 아니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 기술로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거의 뭐 중국 공장 폐쇄할 상황까지 돼 있어요. 또 이 한국의 반도체가 생산 시설이 미국으로 다 이렇게 이전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수출 물량은 없어지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따라잡고 있는데 다 따라잡고 있습니다. 사실 남는 거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4,300명 들어가는데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모든 센서, 뭐 전자제품, 미사일이나 무기 다 들어갑니다. 사물 인터넷. 따라서 이제 이
21세기 쌀이다, 21세기 석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만큼 반도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중국이 아직 반도체에서는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따라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추격을 최대한 막아야 되는데 미국은 설계와 시스템 반도체를 하고 실질적인 생산은 한국하고 대만이 하고 있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원래 미국과 일본이 했던 걸 한국과 대만으로 넘겨준 거예요. 넘겨준 건데 이제 지금에서는 반도체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까지도 미국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국과 대만은 미국 입장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으로 불안해. 한국은 언제 통일돼가지고 뭐 독자적으로 갈지 모르고 대만도 언제 중국하고 또 통일돼가지고 미국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제 미국 불안한 거죠.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 생산 기조를 이전시켜야 된다. 그 안전한 곳은 미국과 일본과 EU입니다. 미국과 일본과 EU가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한국, 대만의 반도체 생산 독점 체제는 무너지게 돼요. 사실이 이 메모리 반도체는 기술력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핵심 기술은 시스템 반도체고 설계 부분이거든요. 한 5년 정도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미국과 일본에서 다 했던 겁니다. 했던 거고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생산을 미국으로 가져가겠다고 기술을 다 내놔라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 강도 핵이죠. 국제화학회에서 이렇게 핵심 기술을 요구한 적은 없죠. 근데 대만은 반발을 했어. 아, 이거 너무한다. 한국은 아직까지 백선도 못 잡았어. 너무나 미국의 충성적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다 빼가가지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한테 주겠죠.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그럼 그 기업들은 그냥 가만 앉아서 가져먹을 수가 있죠. 한때 일본이 90년대까지는 반도체 생산을 주도했습니다. 주도했는데 미국이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걸 다 뺏어갔어요. 혹은 뭐 특허 침해로 소송하고 덤핑 혐의 또는 뭐 직권 조사하고 결국에는 그 영국 개발 중단까지를 압박해가지고 일본이 한 60%까지 독점하다가 점차 아 여기는 일본이 50%까지 독점하다가 점차 떨어져가지고 2000년대 와서는 한국에 역전당합니다. 미일 반도체하고 똑같이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 이전, 중국 투자 금지. 이게 핵심이잖아요. 한국 생산의 핵심은 중국 공장이에요. 하지만 그걸 미국의 허가를 받아서 새 기술은 더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실상 문 닫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죠. 이것은 강추동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역시 미국으로 이전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전해서 지금 조지아 공장 짓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2025년부터 생산합니다. 그런데 배터리 부품과 광물에서 중국산이 끼어 있으면 보조금을 못 받아요. 아니 그걸 뭐 중국산을 쓰던 베트남 걸 쓰던 자기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걸 넣어가지고 보조금을 안 주고. 그래서 지금 보조금 받은 업체들이 다 미국 차거나 미국과 합작한 차들만 보조금을 받아요. 한국이 지금 제네시스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뭐 이런 상도 있고요. 2025년을 좀 앞당겨서 따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조자재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건데 문제는 여기서 생산하면 한국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가 이 물량을 줄여야 된다는 거고 미국으로 이제 갈 필요가 없잖아요. 미국으로 가는 건 조자재 공장에서 해결하는데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좀 잘 팔리고 있다고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오래 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잘 팔리는 것은 코로나 때 수요가 위축돼가지고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게 수급이 안 되고 이랬다가 지금 풀려서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뭐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만 얘기했는데요. 이건 알고도 중국과 거래를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잖아요. 홍콩 포함해서 30%가 중국으로 갑니다. 사실 중국은 문화적,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기 좋은 국가죠. 이걸 이렇게 못하냐고 또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죠. 부품 소재를 다 수입하고 있죠. 특정 국가 80% 이상 품목을 수입하는 게 중국에서 1,800개나 돼요. 미국에서는 500개, 일본에서는 400개. 저번에 그 요소수 사태가 있잖아요. 요소수 같은 게 1,800개가 있다는. 그래서 중국과 거래를 축소했을 때 손해를 보는 건 한국이죠. 한국이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 거대한 시장 성실하고 부품 소재를 싸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다른 나라로 대체해야 돼요. 대체하는 데만 해도 한 5년, 10년이 걸립니다. 이런데 뭐 틈만 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반중국 발언하고 있죠. 그 결과로 한국 경제에 주는 충격은 무역 수주가 15개월째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 빨간 게 무역 수주인데요. 무역이 금융기라고 이제 좀 어려웠는데 중국으로 많이 팔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것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정찰이 떨어지다가 트럼프 때 떨어지다가 코로나하고 최근 이제 2000년 바이든의 이제 중국 봉쇄 하다하면 그렇게 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뚝 떨어지고 이 전체 무역 수지 중에서 대중국 무역 수지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죠. 따라서 이 무역 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현대경제 연구원에서 조사한 전기 전자 산업의 수출을 통계했을 때 중국과 수출을 통계했을 때 부가가치 감소가 한국이 제일 크다. 84조, 1년에 84조 원의 손실을 본다. 이런 연구가 있고 전 산업의 수출을 통계했을 때는 한국이 160조 원의 손해를 본다. 이런 조사를 발표합니다. 그런 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봅시다. 미국의 전략이 이제 첨단 제조업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거잖아요. 미국에 투자해라. 그래서 반도체, 전기자동차, 전기배터리, 로보틱스, 바이오, 의약품 등이 미국 생산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렇게 넘어가면은 기업 차원에서는 뭐 한국에서 돈을 버나 미국에서 돈 버나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브랜드와 배당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면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걸 허용하지 않겠죠. 뭐, 허용하지 않겠는데 이게 보장된다면 기업 차원에서는 뭐 괜찮을 수도 있죠. 괜찮을 수도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심각한 손실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짓는 공장은 미국 법인입니다.
현대자동차 잘 사지만 미국 법인이잖아요. 미국 법이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죠. 한국으로 봤을 때 수출 물량이 사라집니다. 미국으로 가는 수출 물량이 사라지고 기술이 이전됩니다. 반도체 같은 건 다 공개해야 되잖아요. 머지않아 국가적 지위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 공장이 있었다면 여러 연관 산업이 같이 살잖아요. 부품이나 소재, 뭐, 하청기업, 지역경제가, 예를 들어서 뭐,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이 없어졌다. 그러면 거의 화성의 한 70%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법인세를 미국에 냅니다. 한국에 낼 세수가 없어지는 거죠. 또 고용이 없어지죠. 고용이 없어지고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그래서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당연히 크죠. 첨단 산업이 한국에 지을게 미국에 진다고 했을 때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죠. 세계적으로 가장 그 국가 규모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미국이 투자하고 있어요. 삼성, 현대, SK, 뭐 LG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 한국 경제에 이러한 나쁜 영향들을 줄 가능성이 있죠. 미국 동맹의 대체에서 브릭스가 뜨고 있는데요. 브릭스는 현재 5개국이 가입돼 있잖아요. 5개국인데 지금 25개국이 가입 신청을 했어요. 이란, 사우디, 터키, 시리아, 뭐 이집트, 미국 밑에 있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최근에 프랑스도 브릭스 가입하겠다 이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 영토 대국, 인구 대국, 자원 대국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G7은 훨씬 능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미 달러를 대체해서 위안화하고 뭐 다른 지역 통화로 결제들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사우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위안화 결제를 하고 있고 또 뭐 남미 동맹통화 일본도 루피를 사용하고 달러 지대가 급격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달러 지대가 장악하고 있는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뭐 수년 내에 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판이 바뀌지는 않는데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뭐 달러만 사용했던 세계가 이제 다른 통화를 병행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 힘이 점차 약해져서 뭐 향후에는 영국의 파운드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릭스는 8월달에 정상회담, 8월달 정상회담의 의제가 회원국 확대, 두 번째는 브릭스 기축통화를 논의합니다. 지금 1단계로는 위안화를 사용하고 2단계로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합니다. 위안화 중심이. 3단계로는 금과 히토리에 기반한 가상화폐를 개는다. 원래 수폐는 금에 연동돼 있었잖아요. 하지만 달러는 이제 종이 쪼가리 연동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금에 연동시키고 금이 부족하니까 히토리까지 포함시켜서 이 실물 통화를 만들자라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경제 체제에서 거대한 변화가 지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만큼 이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뭔가 이제 대안을 찾고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는데 브릭스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의 달러 체제,
신자유주의 글로벌 궁극망에서 벗어나서 자국 중심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가. 한국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옛날 구세대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수출주도 성장이 안 되고 있고요. 수출이 지금 9개월째 떨어지고 있잖아요. 한국의 수출주도 대우정 경제로는 지속 성장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죠. 또 이제 이 금융 서비스에 기반한 성장은 한계가 있다. 돈 풀어가지고 뭐 부동산 거품, 주식 거품으로 성장한 경제는 뭐 언젠가 무너지겠다. 그래서 이제 실물적 경제 기반한 성장으로 전환해야 된다. 에너지, 식량, 부품 소재 이런 걸 이제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술과 시장과 자본에서 자립이 지금 이제 이 경제 블록 시대에 생겨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하이 파트너에서 벗어나서 경제 주권을 확립해야 된다. 경제 주권이 있는 나라하고 없는 나라하고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미국 경제 블록에만 종속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 거대 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국익적인 중립적인 위계 보상을 해야 돼. 필요하면 중국과도 하고 미국과도 하고 이제 이런 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브릭스 같은데 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해서 우리의 이제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죠. 특히 이제 다른 체제에서 벗어나서 통화주권, 산업주권 이런 걸 고민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또 이제 수출이 줄어든 만큼 내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수를 살리려면 중소상공인 노동자 소득을 안정시켜주는 정책, 재정을 풀어서 이런 이제 소외계층들을 부여하는 정책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대통령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그래서 대통령 임기 중에 뭔가 커다란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죠. 이게 지금 가계부채로 생길 수도 있고 수출 문제로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뭐 환율 문제로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다지는 빨간 불을 보이고 있죠. 원래 이제 상저 하후로 경제를 전망했잖아요.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가 낮아질 거니까 경기가 살아난다. 이게 한국은행이나 연구소들 입장이었죠. 하지만 정반대로 한국 경제가 작년에 예상하기로는 한 2.5% 성장할 거다 했는데 지금은 1.4%까지 떨어졌어요. 올해 한국 경제가 1.4%로 성장할 거라고 떨어졌죠. 그거는 하반기에 더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수출이나 무역 적자나 뭐 민간 소비 같은 걸 종합해 봤을 때 1.4%, 1%대면 한국 경제가 뭐 IMF 맞고 뭐 이럴 때 빼고는 가장 낮은 성장입니다. 2%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 신냉전 다극화 시대 경제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마치겠습니다.